문재인 대통령이 투기를 통해선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검토 발표 이후 강남 그린벨트는 물론 군소유 훈련장, 골프장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 공포 혐의에 대해 7대5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지사가 대선에 나서면 이낙연 독주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혐의 피해자 측이 고소 이후 서울시 정무라인에서 연락을 해 기자회견을 만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시장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비서실장은 산에서 내려오라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동영 작가는 피해자를 향해 숨어서 뭐하냐고 했고 박지희 아나운서는 4년 동안 뭐하다가 이제 나서게 된 건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2차 가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산사휴가 당시 관용차를 이용하고 비서관 등 2명은 휴가를 내고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추 장관은 검찰과 언론이 반기업 동맹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천 서구에 이어 경기 시흥과 화성수돗물에서도 벌레 유충이 발견됐다는 민원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21대 국회가 임기 시작 48일 만에 뒤늦은 개원식을 열었습니다.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투기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연설 도중 야당 의원들이 협치를 외치며 항의하기도 해 21대 국회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9달 만에 국회 본회의장에 선 문재인 대통령은 최고의 민생입법 과제로 부동산 대책을 꼽았습니다. 다주택자 보유세와 양도세를 대폭 높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면서도 임대차 3법 등의 입법을 당부했습니다.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입니다.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임대료 인상과 세입자 선택권을 법으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의 경우 많은 전문가들이 가격 급등과 물량 부족 등 역효과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20대 국회의 가장 큰 실패는 협치였다며 협치의 시대를 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 의원들은 협치 실패가 공동 책임이란 대목에서 큰 소리로 항의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는 오전 본회의에서 통합당 불참 속에 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통합당은 부동산 실패 등의 사과 한마디 없이 국회 탓, 야당 탓으로 들렸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전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월세를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곧 통과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그 전에 전세를 대폭 올리겠다는 집주인들이 많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신규 계약에도 상한제를 적용하는 더 강력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기존 세입자뿐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까지 보호하겠다는 취지이긴 한데 이 역시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형성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대 주부 김모 씨는 집안 사정으로 살던 집을 전세 주고 자신은 월세살이 중입니다. 최근 생활자금이 필요해 전세 가격을 올리려고 했는데 전월세 상한제가 곧 시행되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료도 못 내고 그러고 있는 형편인데 상황이 막막해요. 어떻게 우리가 나라의 보호를 받는 국민인가 싶고. 30대 회사원 박모 씨도 새 아파트 입주 자금이 부족해 시세보다 싸게 전세를 줬는데 임대료 올려받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저 같은 일반 집 한 채 겨우겨우 마련해서. 임대차 3법에서 전월세 상한제는 기존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교체를 통해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대응이 검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여당이 내놓은 더 강력한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고 상한 비율도 더 엄격히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의 소지도 있고 직접적인 규제를 통해서 시장을 왜곡하고 틀어막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임대차 3법 소급 적용을 반대하는 글이 2만 1,500여 명의 동의를 얻는 등 전월세 시장 규제에 따른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유력 후보지 주변의 땅값이 벌써 들썩이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녹지를 훼손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길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선호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 그린벨트 지역 안에 자리한 탑성마을.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 수도 있다는 소식에 외지인들의 부동산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땅 살 수 있냐고 문의도 오고 지금도 다 안 판다고. 이 지역은 2년 전 서초구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서울시에 공식 요청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30년 전부터 또 교정부 때부터 뭐 분해만해 여기 계속 장난들 하잖아. 안 믿어, 안 믿고. 서울에서는 강남권 그린벨트가 가장 큰데 보금자리 주택을 짓고 남은 주변 땅이 꼽힙니다. 또 수서역 인근, 자동차 면허 시험장 등 도심 유휴부지도 후보에 오르내립니다. 육군 수방사 예비군 훈련장, 태릉 골프장 부지도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국방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특정 지역을 언급하면서 논의된 것은 없었던 걸로. 시민단체는 그린벨트를 한 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토건 정부가 해왔던 환경 파괴하고 집값 상승 조장하는 그런 공급 확대책 아니더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권한을 가진 서울시도 그린벨트 보전 입장을 재확인한 만큼 실제 해제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8주 연속 하락하면서 결국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연령별로는 30대, 그리고 성별로는 여성들의 하락세가 뚜렷했습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만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문제, 이번에는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논란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4.1%, 잘 못하고 있다는 51.7%로 집계됐습니다. 전주보다 긍정평가는 4.6% 내린 반면 부정평가가 5.2%포인트 올랐습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를 보였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했던 지난 2월 말 이후 20주 만입니다. 특히 문 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30대에서 13.9%포인트 떨어져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의 부정평가가 9.5%포인트 올랐습니다.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50%대를 넘었고 특히 서울에서 부정평가가 높았습니다. 청와대 다주택 참모 논란 등 부동산 대책 실패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혐의 피소가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도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선을 긋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제동 없이 동반 하락하면서 국정 쇄신 차원의 개각 또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는 방송 토론회에 나와서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주장이 허위라는 혐의로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는데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형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잃을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오늘 최종적으로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사직을 유지하는 건 물론이고 대권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제거된 셈입니다. 대법원이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먼저 김태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사전 룰미팅 논란을 일으킨 이재명 지사의 TV 토론 발언. 우리 김영환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을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불리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대되는 허위 사실에 적극적인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원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은 이 지사가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특정 사실을 알리려는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있더라도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왜곡해야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한적 시간에 이루어지는 토론회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률적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후보자 등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후적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더더욱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 지사는 합당한 판결에 감사한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에 경의를 표합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손잡고 살아갈 수 있는 대동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지사는 도지사직 유지는 물론 2022년 대통령 선거 출마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대법원은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해서 오늘 재판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했습니다.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7대5, 불과 2명 차이로 갈릴 정도로 논리 대결도 팽팽해서 앞으로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논란의 핵심과 소수 의견의 논리는 뭔지 이어서 주원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재판은 김선수 대법관이 회피함에 따라 대법관 13명 가운데 12명만 참여했습니다. 결과는 7대5. 박상옥,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노태학 등 대법관 5명은 유죄 취지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소수 의견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였다면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독촉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럼에도 자신에게 불리한 지시 독촉 사실을 숨기고 또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당시 즉흥적이지도 않은 질문에 피고인은 준비된 허위 답변을 하여 선거인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공표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공표의 범위를 제한하는 해석은 자칫 선거의 공정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후보자가 불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되고 결국 토론회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후보자 토론회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할 수 있게 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부산, 서울에 이어서 경기도까지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낙마 사태가 이어질까 노심초사했던 민주당으로서는 한숨 돌린 셈이 됐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독주하던 당내 대권 구도도 이제 이 지사가 가세하는 양강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하지만 야당은 이 지사가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유죄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적극적인 정책으로 도정을 이끌어주길 기대한다는 말로 이번 판결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이 지사와 가까운 정성호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사필 규정, 고생 많았다는 문자를 보내는 모습이 포착됐고 김두관 의원은 SNS에 이 판결을 계기로 정치 문화가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고 썼습니다.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은 모두 이 지사와 함께 가겠다며 환영했습니다. 박원순, 안희정 등 여권 내 유력 주자들이 잇따라 낙마한 상황에서 또 다른 잠룡인 이 지사가 법적 굴레에서 벗어나 이낙연 독주 체제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 조작 의혹 사건 2심 판결을 앞두고 있어 친문 진영에선 신중한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통합당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입니다. 정의당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고 국민의당은 이 지사의 거짓말까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논평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단체가 새로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박 시장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박 시장을 보좌하는 서울시 공무원들로부터 압박성 연락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적 진영론에 휩쓸리지 말라며 기자회견을 막으려 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영민 기자입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는 고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박 시장을 보좌했던 고위 공무원과 정무 보좌관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책임과 사과가 느껴지는 경우는 극히 일부였다고 했습니다. 대신 정치적 진영론에 여성단체에 휩쓸리지 말라거나 기자회견은 아닌 것 같다며 만류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힘들 것이라며 피해자를 압박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어제 내놓은 대책으로는 사건을 제대로 규명할 수도 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박원순 정치를 함께 이뤘던 사람들은 현재 어디에서 어떻게 책임을 통감하고 개선을 도모하고 있냐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2차 피해와 퇴행적 인식을 확산하는 일을 도모하고 있진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박원순 시장의 정무직 공무원들이 모여있던 서울시청 6층에 있는 증거를 보존하고 수사 자료를 확보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피해자 측은 박 전 시장 비서실에서는 여성 차별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도 여러 가지를 들었습니다. 여성 비서들은 박 시장의 기분을 좋게 하는 역할이 주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추가 폭로를 이어가는 데는 여권과 서울시의 진상 규명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지수 기자입니다. 피해자 측은 시장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비서에게 성희롱이 강요되고 성차별적 업무가 맡겨졌다고 했습니다. 박 전 시장이 운동 후 샤워를 할 때 비서가 속옷을 가져다 주고 샤워를 마친 시장이 속옷을 벗어두면 비서가 봉투에 담아 시장 집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장의 혈압을 확인하는 것도 여성 비서의 일이었는데 박 전 시장은 자기가 재면 내가 혈압이 높게 나와서 기록에 안 좋아 등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시장이 내실에서 낮잠을 자는데 깨우는 것도 여성 비서의 일이었다며 여성 비서가 깨워야 기분 나빠하지 않아 이를 요구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결제를 받으러 오는 시청 관계자들이 시장의 기분을 확인하면서 비서에게 기쁨조와 같은 역할을 사전에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여성의 전화 측은 서울시에서 성희롱과 성추행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제보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내부 성폭력 문제를 조사하고 개선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시는 제안을 대폭 수용하겠다며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 전화가 민관합동조사단에 참여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실종 당일 오후 박 전 시장과 마지막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고한석 전 비서실장은 이 통화에서 산에서 내려오라고 설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공원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박 시장의 행방을 확인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때 이미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윤서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실종 당일인 지난 9일 오전 9시쯤 고한석 전 비서실장은 서울시장 관사를 찾아 1시간가량 머물렀습니다. 박 전 시장은 고 전 실장이 나간 지 34분 만에 등산복 차림으로 관사를 나서 북악산으로 향했습니다. 고 전 실장은 오후 1시 39분쯤 박 전 시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 전 실장은 한 언론에 전한 문자를 통해 산에서 내려오시도록 설득한 것뿐입니다고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가 9일 오전 11시 20분과 정오쯤 북악산 안내소에 박 시장의 소재를 묻는 전화를 건 것도 고 전 실장 본인 지시였다는 설명도 담겼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어제 고 전 실장을 소환해 조사한 데 이어
마지막으로 공간에서 어떤 대화 나누셨는지. 그거는 이제 경찰에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오늘도 서울시 관계자 2명을 추가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3번 조사가 있었고 조사받은 사람도 3명이라고. A, B, C 3사람이에요.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세대에 대한 통신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실종 전후 접촉한 대상이 누군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자, 이렇게 의혹이 눈덩이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을 누가 유출했는지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있다며 민감용 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일체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히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사전에 이거를 알려줬는지 청와대가 알려줬는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호영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 국회 연설에 앞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처를 할 계획이 없는지 답하라고 했습니다. 통합당은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가 있다며 민감용 경찰청장과 청와대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가 근본이 붕괴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최순실보다 더 심각한 국정농단입니다. 청와대는 개입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적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건데. 피해 호소인으로 칭했던 민주당에선 피해자란 언급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권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은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의 실망을 안겨 사과한다며 무엇보다 진실 규명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일부 방송인들이 박 전 시장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2차 가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이라기보다는 막말에 가깝습니다. 4년간 뭐하다가 이제야 나섰냐며 피해자를 나무라는 듯한 발언을 하는가 하면 숨어서 뭐하느냐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YTN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인 이동형 작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박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를 향해 숨어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피고소인은 인생이 끝이 났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근데 자기는 숨어가지고 말이야. 피해자가 성추행은 물론 피해를 묵인, 방조당했다고 호소했지만 이 씨는 미투는 신상을 드러내고 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TBS 교통방송의 한 프로그램 진행자인 박지희 프리랜서 아나운서도 팟캐스트에서 왜 처음부터 신고하지 못했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좀 묻고 싶어요. 4년 동안 그러면은 대체 뭐를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박 아나운서는 지난해 이 작가와 함께 팟캐스트 방송을 하며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 피해자를 향해 한 가정을 파탄냈다고 말했습니다. 두 방송사의 홈페이지엔 사과와 하차 요구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박 아나운서는 비난할 의도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 작가는 이럴 때일수록 더 의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통합당에서도 박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을 두고 부적절한 표현이 나와 논란이 됐습니다. 박원순 성추행 서울시 스캔들 은폐 의혹입니다. 정 비대위원은 배려가 부족했음을 인정한다고 사과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예, 앞서 저희 기자들이 조목조목 설명해 드린 것처럼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소 사실을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했을 정황이 속속 불거지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측은 여전히 사전 인지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 시장의 실종 전후 서울시 정무라인의 움직임을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많은데 사회부 이재중 기자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성추행 고소장이 접수되기 90분 전, 그러니까 8일 날이죠. 이 90분 전에 임순영 젠더 특보가 보고를 했고 이때부터 이른바 서울시청의 정무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였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박 시장 실종을 전후해서 임순영 젠더특보 그리고 고한석 전 비서실장 등 이른바 정무라인들이 박 시장과 잇따라 만났습니다. 예. 먼저 타임라인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 실종되기 하루 전 8일 오후 3시에 임 젠더특보가 박 시장 집무실을 급히 찾아서 혹시 실수한 것이 있으시냐고 물었던 게 첫 보고로 추정이 됩니다. 예. 이 정황만 놓고 본다면 이 박 시장을 상대로 성추행 피해 고소장이 접수되기 90분 전에 무려 1시간 30분 전에 이 정무라인들이 박 시장의 신변 문제를 파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임 특보는 이날 오전 외부 인사로부터 이 시장의 신변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정보를 들었다고 이야기했지만 이 정보가 누구로부터 입수한 정보인지는 아직까지 이건 외부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후에 박 시장은 오후 일정을 소화를 합니다. 하지만 당일 저녁 밤 9시 30분에 임 특보와 비서관 둘 다시 만나게 됩니다.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다음 날 오전에 고한석 전 비서실장이 공관을 다녀갔고 그 이후에 박 시장이 산행을 나서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게 뭐 상당히 복잡했는데 이제 좀 정리가 되는군요. 실종 전날 밤에 특보들과 공관에서 회의를 했고 또 실종 당일 날 오전에 고한석 이제 당시 비서실장이 공관으로 찾아가서 면담까지 했는데 서울시 측은 여전히 우린 전혀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소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임 특보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실종 전날 밤에 있었던 회의는 통상적인 현안 회의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젠더 특보라는 자리가 야간 회의를 긴급하게 열어야 할 만큼 신속하게 처리할 현안이 있는 자리가 또 아닌데다가 예. 낮에 한 차례 이미 회의를 했죠. 특보가 당일날 2차례나 시장을 긴급하게 만났다는 사실이 이 임 특보의 해명이 사실상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박 시장과 실종 당일날 마지막으로 통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고 전 비서실장도 실종 당일날 아침에 시장 공간을 찾은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박 시장의 정무라인, 이 정무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은 아니고 박 시장을 따라서 이제 서울시청에 들어간 공무원들을 얘기하는데 이 정무라인을 중심으로 성추행 피소 사실을 언제 누구로부터 전해 듣게 되었느냐. 이게 지금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을 밝힐 수 있는 아주 핵심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진상을 규명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결국은 수사로 이 의혹을 풀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이 박 시장의 요구와 함께 정무라인들이 모두 현직에서 배제가 됐지만 이 정무직 공무원들이 실종 전후에 직간접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정황이 불거진 만큼 이 서울시의 셀프 조사에 진상규명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예. 이 검찰도 비슷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이 박 시장 사건 관련 수사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고발된 사건을 오늘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조만간에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을 하고 진상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제대로 수사하겠느냐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긴 하더군요. 하지만 수사를 통해서라도 이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재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인천 서구에서 시작된 수돗물 유충 신고가 영종도까지 확대됐습니다. 일주일 사이 인천에서만 민원이 200건 가까이 잇따르고 있는 건데 난데없이 경기도 시흥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기도 인천처럼 확대될 우려는 없는지 김승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컵 안쪽에 작은 벌레가 붙어 있습니다. 화성 동탄의 한 아파트 주민 2명이 어제 수돗물 유충을 발견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시청에서 나와서 어제 오늘 물 받아갔고요. 50까지 정밀 검사한다고. 이 아파트는 용인 수지 정수장과 화성 서구 배수지를 거쳐 수돗물을 공급받습니다. 화성시가 직접 관리하는 서구 배수지에 물을 뺀 뒤 내부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성시 1차 조사 결과 배수지는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지 정수장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 여기 서구 배수지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내일은 그 아파트 물탱크를 합동으로 지금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흥의 한 아파트에서도 오늘 수돗물 유충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수돗물 유충 문제가 처음 불거진 인천과 인접 지역입니다. 물따개미가 무섭다. 무섭대요. 혹시나 이빨 닦고 씻을 때 이렇게 나는 그럴까 봐.
인천에서는 영종도에서도 추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피해 신고 지역은 인천의 10개 지자체 가운데 9곳이나 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수돗물 유충 파동이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이 수돗물 사태가 우려스러운 건 지난해 2개월여 동안 붉은 수돗물 사태를 겪은 인천시가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이번에도 허둥지둥 원인 파악에 일주일 이상 소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불안은 인천 경기 지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러다 우리 지역 수돗물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은 못 믿을 수돗물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정수장에서 산수도관을 거쳐 가정까지 전달되는 수돗물. 씻고 마시고 음식 조리에까지 쓰입니다. 이런 수돗물이 불안하다? 정수물을 안 먹고 보리물을 끓여 먹었습니다. 보리물을 끓이게 됐고요. 수돗물로 양치 안 하고 이제 생수로 이제 양치질을 해요. 그래서 좀 불안하고 혹시 양치에다 혹시 그게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인천 서구에서 시작된 수돗물 유충 때문이지요. 부평에 이어 영종도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세면대에 벌레들이 남아있고 수도꼭지에 설치한 정수 필터에서는 눈에 보일 만한 유충들이 기어다닙니다. 벌레가 발견되니까 나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거를 대처를 해야 될지 걱정이 돼요. 정말. 정수장과 수돗물이 거쳐가는 배수지에서도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이곳 인천뿐 아니라 경기도 화성과 시흥에서도 수돗물 유충 발견 신고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화 지금 오전에 계속 가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지금 상황이 어떠냐. 임신한 아내가 오염된 수돗물을 마셨다며 책임자 징계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수돗물 논란 처음이 아니죠. 지난해 5월 인천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터졌고 제가 3일 거를 이렇게 모아서 놨는데요.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 물을 먹겠습니까? 포항에서도 붉은 수돗물이 나와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애들이 물 때문에 아토피나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걱정이 되죠. 당시 2달 만에 정상화됐지만 끊이지 않는 수돗물 논란에 주민들은 이제 수돗물을 트는 것조차 꺼려집니다. 작년에 붉은 수돗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1년도 되기 전에 또 기생충이 나왔다는 거는. 유충이 어디서 왔는지 불분명한 가운데 시민들의 식수원인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관련 뉴스 이어갑니다. 이라크에서 입국한 현장 근로자 20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확진자까지 합하면 이틀 새 34명입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이 80%에 육박했는데요. 해외 유입을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 방역 당국의 고민이 커졌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국내 건설사들이 진출해 있는 이라크 건설 현장. 어제 이라크에서 입국한 우리 근로자 100여 명 가운데 이틀 새 3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회의차 온 사람들이 있고 휴가자들 있고 증상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 쉬어가지고 오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건설사 측은 지난 9일 현지인 확진자가 나오자 공사 현장을 긴급 폐쇄하고 우리 근로자 전원을 숙소에 자가격리시켰습니다. 그런데도 확진이 잇따라 전파 경로가 미스터리입니다. 출국 검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선 하루 3,000명 가까이 신규 환자가 늘고 있어 방역 당국은 더 많은 근로자의 귀국을 대비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 세척에서도 확진자가 18명 나왔습니다. 선내 격리돼 있고요. 항상 준비되는 대로 병원으로 이송 예정이에요. 최근 한 달 새 러시아 선원 39명이 확진되면서 러시아 측에 출항 전 철저한 검역을 요청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관례에 따라 1인당 1,000만 원에 달하는 이들의 치료비는 전액 우리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지역 내에 벌어지는 감염 상황도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경기 시흥의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환자 3명이 잇따라 감염돼 병원이 코호트 격리됐습니다. 병원 측은 의심 환자가 나온 뒤에도 8일 동안 면회실을 운영하는 등 안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어제까지 환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시흥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확진자가 나오면서 병원 전용 승강기는 사용이 중지됐습니다. 해당 병원은 건물 5층부터 8층까지 4개 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 별박으로 그냥 사람 뚜껑 주고 내과 치과 아무것도 사람이. 병원 안에 있던 입원 환자와 직원 등 100여 명은 코호트 격리된 채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첫 확진자의 옆 병실에 입원했던 환자 1명이 오늘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자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들은 지난 6일과 8일부터 발열과 기침 등 감염 증상을 보였습니다. 병원 측은 의심 증세가 나타난 지 8일이 지난 13일까지 방문 면회실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7월 13일 월요일까지는 운영을 하셨대요. 직접 만나지 못하도록 별도의 공간에서 가림막을 쳐서. 의심 환자 검체 검사도 늦었습니다. 입원 환자에게서 증상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검사가 이뤄졌습니다. 병원 측은 이에 대해 뚜렷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요양병원의 감염 경로와 면회실 방문자 70여 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한전이 민노총 소속 190여 명에게 소송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송인은 한전의 위탁업체 소속 정규 직원인데 한전 소속 정규직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이미 8천 명이 넘는 인력을 자회사 등의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서 공공기관 채다 기록을 갖고 있는데 정규직 전환을 넘어서 직고용까지 요구하니까 부담입니다. 이뮤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외딴 섬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 직원들. 이 업무는 한국전력의 위탁을 받은 민간 전문업체가 맡고 있고 직원 600여 명은 이 업체 정규직입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들 중 566명의 한전 본사 정규직 전환이 논의되고 있는데 한전사 측은 이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190여 명은 한전을 상대로 지난 3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광주지법에 냈습니다. 도로공사 요금 수납원 소송처럼 본사 직고용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겁니다. 한전으로부터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전이 직접 고용해야 될 대상이고 이미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8천여 명의 정규직 전환을 한 한전 입장에서는 한전 직고용 요구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가뜩이나 어려운 한전에 큰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한국노총 소속 기업노조와 비조합 측은 직고용 대신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전 측은 오는 21일 이 직원들의 고용 형태 변화가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계속해서 한국노총 일부 지부에서 일어난 일도 전합니다. 한 노총이 조합원에게 일감을 주면서 가짜 차용증을 쓰게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자리가 급한 조합원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지만 탈퇴된 돈을 주지 않고는 못 베기는 상황이 벌어져서 소송까지 가는 등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차순우 기자가 현장 추적했습니다. 새벽 5시 타워 크레인 기사 A씨가 운전석으로 향합니다. 한 번 올라오면 10시간씩 일하는 고된 현장이지만 가족을 생각하며 버티고 또 버팁니다. 그런데 최근 생각지 않은 고충이 늘었습니다. 이전 몸담았던 한국노총 건설지부 간부에게 빌리지도 않은 2천만 원을 갚으라는 법원 명령이 날라온 겁니다. A씨가 한국노총 건설노조에 가입한 건 3년 전입니다. 노조를 가입을 하면 장비를 바로 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하지만 기대한 일자리는 없고 1년 가까이 시위에만 동원됐습니다. 노조가 처음 일자리를 마련해 준 건 지난해 3월. 대신 해당 공사가 끝날 때까지
조합을 탈퇴하지 않는다는 확약서와 위반 시 2천만 원을 갚겠다는 차용증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A씨는 노조활동 불만 등으로 2달 뒤 한노총을 탈퇴해 다른 노조로 옮겼고 올해 3월 갑자기 법원에서 차용증을 근거로 빌린 돈 2천만 원을 갚으라는 지급 명령이 날라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돈 거래? 없었죠. 네. 10원 한 푼 못 받았어요. 받았으면 저 억울하지라도 않죠. 한노총한 간부도 실제 돈 거래는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자신들이 확보한 일자리에서 노조원이 이득만 챙기고 탈퇴하는 걸 막으려고 합의 아래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약속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어느 같은 그런 개념으로 지금 대형 건설 현장 제한된 일감을 놓고 거대 노조가 치열하게 경쟁하기 때문에 일이 필요한 근로자는 이런 계약까지 감수한다는 건데 관광대정도 쓰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 꼭 써야 돼요? 1천만 원을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네가 안 나가면 되잖아. 결국 중간에 탈퇴한 노조원은 스스로 소송으로 차용증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걸 진짜 말로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되게 막 배신감도 느끼고 이건 진짜 아니다 싶더라고요. 정부가 건설 현장 일부 노조 횡포에 보다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현장 추적 차순우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 비서관과 가까운 인사들이 설립한 신생기획사가 청와대와 정부 행사를 22건 수주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은 며칠 전 이미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라고 반박한 바 있죠. 그런데 이 회사가 국방부 행사를 5건이나 받았고 3건은 수의계약 그리고 1건은 정식 계약도 맺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다시 구구절절한 해명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정부 행사가 정말 이렇게 진행되는지 잘 믿기지는 않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2018년 1월 청와대에서 열린 삼점검 수여식입니다. 당초 대통령 행사가 아니었지만 이 행사부터 대통령이 직접 진급자 전원에게 삼점검을 수여했습니다. 드디어 별을 달았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 기획한 이 행사의 용역을 따낸 건 탁 비서관의 측근 인사들이 설립한 신생기획사로 당시 정식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법인 등기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업체는 이후 법인 등기를 마쳤고 국방부가 주관하는 대통령 행사 용역을 4건 더 따냈는데 이 중 3건이 수의계약이었습니다. 공개 입찰 방식은 한 차례였습니다. 청와대는 국방부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아 계약을 먼저 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었다며 대통령 행사는 보안성 등의 이유로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행사 경험이 있고 새로운 컨셉과 형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획사를 선정해서 김경률 회계사는 법인 등기도 하지 않은 개인 업체는 보통 정부 계약에서 배제되기 일쑤라며 당연히 작동해야 할 감시 장치가 고장났다는 청와대의 자기 고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며칠 전 추미애 법무장관이 여성 장관에 대한 언론의 관음증이 심각하다고 해서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그 사정이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즉 지난 휴가 때 공개된 자신의 뒷모습 사진을 누가 찍었는지 언론이 취재에 나섰고 결국 이 휴가에 법무부 공무원 3명이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2명은 휴가까지 내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도 추 장관은 이게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검찰과 언론의 반개혁 동맹 전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개인 휴가에 관용차를 쓰고 공무원을 데려간 것이 개혁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변재영 기자가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사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 7일부터 이틀 동안 휴가를 내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산사를 바라보는 사진도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일 머물러 가시는 거고 오셔가지고 그거 보시고 가신 건데 저희가 그런 걸 왜 답변해야 되는지. 미래통합당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추 장관의 휴가에 법무부 공무원 3명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비서관과 수행비서는 각자 자신의 휴가를 쓰며 추 장관을 보좌했습니다. 관용 차량도 이용했습니다. 나오셨어. 기사분 오시고, 비서 오시고, 또 어떤 여자분이 한 분 오셨더라고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는 관용 차량 등 예산으로 제공되는 부가 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법무부는 수시로 업무를 처리했고 언제든지 복귀할 수 있도록 운전원을 동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과 언론의 비판에 추 장관은 검찰과 언론의 동맹이라고 공개 반발했습니다. 추 장관은 SNS를 통해 민주시민에 맞서 검찰과 언론이 반개혁 동맹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문제 언론이 계속 문제성 보도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초복이면 먹는 보양식, 더 이상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삼계탕부터 전용 보약까지 반려동물을 위한 보양식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매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7개월 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30대 류아지 씨. 초복을 맞아 반려견을 위한 특별 보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강아지가 수술을 했었는데 요즘 먹는 걸 많이 신경을 써주고 있던 찰나에 초복이고 해서 기력 회복 음식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해가지고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펫팸족. 코로나19 영향까지 겹치면서 반려동물을 위해 지갑을 더 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혜 제품이 속속 등장하는 동물 전용 보양식. 올해 매출은 작년 동기에 비해 150% 늘었고 상품 개수도 2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많아졌습니다.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기력이 많이 떨어지고 반려동물의 활동이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보양식이라는 개념의 제품들을 많이 삼계탕과 도가니탕은 물론 장어죽에 흑염소죽까지 심지어 한의사가 만든 보약도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정말 이제 그야말로 반려자 수준의 그런 높은 지위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보약이라든지 뭐 이런 거의 사람 수준의 지금 대우를 받는 비대면이 일상이 된 사회에서 동물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동물 보양식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버락 오마바,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등 미국 초거물급 유명 인사의 트위터 계정이 해킹을 당해서 비트코인 사기에 도용됐습니다. 아직까지 누가 왜 해킹을 했는지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하루에도 수십 개씩 트윗을 날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은 멀쩡합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버락 오바마 트위터에 올라온 글입니다. 지역사회를 돕겠다며 비트코인으로 $1,000를 보내주면 $2,000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빌 게이츠의 계정에서는 보낸 돈의 2배로 사회 환원을 하겠다며 송금을 요구합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등 초거물급들의 계정에도 동시에 올라왔는데 해커의 사기였습니다. 애플과 우버의 공식 계정도 털렸습니다. One of the most, at least in my time covering the company, I've never seen a more successful, widespread scam like this. 이 글을 보고 비트코인 계좌로 송금한 돈만 모두 $100,000가 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트위터는 이 계정들을 닫았고 해커들이 남긴 트윗을 삭제했습니다. 해커들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 직원을 표적으로 침투해 선별적으로 해킹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More than 10 that at least we saw and that we tracked some very high-profile people. And the fact that this happened is quite scary. I mean, you don't know how this was perpetrated. 해킹의 대상이 모두 민주당과 반트럼프 인사들이어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팔로워가 8,300만 명인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을 피했고 공화당 성향의 주요 인사들도 해킹당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영화 늑대와 함께 춤원에 나오는 인디언 이름들은 사뭇 시적이고 철학적입니다. 주먹 쥐고 일어서 10마리의 곰, 2개의 죽음,
주인공 이름 늑대와 춤을도 인디언들이 붙여주었죠. 이름들에는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여겼던 그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만화에서 외계인이 붙인 이름들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심각한 옷은 넥타이, 높은 경사로는 하이힐, 광대한 원형 반죽은 피자랍니다. 보고 싶은 대로 보는 낯선 시선에 슬쩍 웃음이 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꽃이 되었다. 명시꽃은 빛깔과 향기에 걸맞은 이름을 불러줘야 바로 선다고 했습니다. 거꾸로 엉뚱한 이름을 붙이면 존재도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름 바로 부르기를 국정의 으뜸으로 꼽았다죠.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피해 호소 직원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여당 대표와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고소인을 약속이나 한 듯 피해 호소인, 피해 호소 직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전에도 없는 말, 호소인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쓴 것이 그저 우연일까요? 잘 아시듯 지금까지 성추행 사건들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피해자라는 호칭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적인 이름 호소인을 들고 나온 데 대해 민주당은 법적 방어를 할 가해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가해자가 사라지면 피해자도 없어진다는 뜻인지 제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런 경우 호소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나면 피해자의 고소가 일방적 주장이라는 어감이 금방 느껴집니다. 거대 집권당이 이번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압축돼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매우 공공연한 2차 가해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국민의 눈은 이제 서울시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제기한 은폐, 방조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측근들이 일찌감치 대책을 논의한 정황도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평등을 구현한다는 이른바 젠더 특보는 피해 직원은 뒷전이고 시장실부터 달려가 귀띔해주고 챙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과 서울시가 굳이 피해 호소 직원이라는 명칭을 만들어낸 저희를 의심케 합니다.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피해자를 피해자로 대접하고 수사에 준하는 강력한 조사 의지를 보이는 게 옳을 겁니다. 7월 16일 앵커의 시선은 피해를 호소하다니요 였습니다. 내일은 우산을 챙겨 나가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장맛비는 아니고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는데요. 5에서 70mm로 강수량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곳에 따라 아주 강하게 쏟아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일부 지역은 우박으로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나기가 지나지 않을 때는 볕이 강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요. 볕이 강한 만큼 날은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30도, 청주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광주와 대구가 29도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화요일까지 약간 길게 이어지겠고요. 이후에도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16일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